지난 겨울 일본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섬 홋카이도에 다녀왔습니다. 신치토세 공항에 내려 열차를 타고 삿포로 시내로 향했는데요. 오후 4, 5시밖에 되지 않았는데 하늘은 어느새 어두워지고 있었죠. 홋카이도는 인천에서 비행기로 약 2시간 30분 정도의 거리에 있습니다. 위도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비슷한데요. 겨울의 홋카이도는 그야말로 눈이 점령한 겨울 왕국이었습니다. 홋카이도는 우리나라 면적의 84%나 될 정도로 광활한데요. 그런데 인구는 550만 명밖에 되지 않아 여유롭고 무엇보다 맑고 깨끗한 공기와 자연 환경이 가장 부럽더군요. 삿포로 시내로 향하는 열차 안에서도 저절로 입이 떡 벌어지는 진 풍경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삿포로 시내 역시 눈이 점령했습니다. 도로에도 길에도 하늘과 맞닿은 모든 곳엔 눈이 깔려 있죠. 그래도 자동차들은 신기하게도 눈 덮인 도로 위를 쌩쌩 잘 달리기만 합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저녁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저의 선택은 삿포로 맥주였습니다. 숙소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삿포로 맥주 박물관과 복합 쇼핑몰인 삿포로 팩토리가 있어서 그리로 향했습니다. 이 건물은 메이지 시대인 1890년에 붉은 벽돌로 지어졌고요. 실제로 삿포로 맥주가 공장으로 사용하다가 1987년 생산을 접고 박물관으로 개관했다고 합니다. 이곳에선 삿포로 맥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고요. 광고 포스터와 과거의 맥주병을 전시해 맥주의 역사까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단돈 250엔이면 오리지널 삿포로 생맥주도 바로 시음해 볼 수 있었는데요. 기분 탓인지 아니면 긴 여정에 지쳐서 그랬는지 쌉쌀한 그 맛이 정말이지 꿀처럼 달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삿포로 맥주를 마시기 위해 맥주 박물관에 있는 한 레스토랑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두 종류의 삿포로 생맥주를 마셨습니다. 안주로는 홋카이도산 새우회를 곁들였습니다. 홋카이도에서의 첫 식사였는데요. 아직도 그 싱싱하고 생생했던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옆에 붙어있는 삿포로 팩토리에선 감미로운 라이브 공연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원래 일본인이 만든 최초의 맥주 공장인 개척사 맥주 양조소 자리였다고 하는데요. 홋카이도의 첫날은 이름 모를 어느 가수의 노래와 함께 은은하게 저물어 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렌터카 회사로 향했습니다. 호텔과 그리 멀지 않아 잠시 걸었습니다.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는 어느덧 제설이 됐더군요. 눈밭을 가로지르는 시냇물이 얼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듯 보였습니다. 이번 여행의 파트너로는 혼다 피트가 낙점됐습니다. 피트는 유럽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혼다가 2001년에 처음 내놓은 소형차인데요. 몸집은 작지만 트렁크와 실내 공간이 넓어 아주 실용적입니다. 일본에선 이 녀석 때문에 시빅 생산을 중단하기도 했죠. 제가 탄 차는 2016년형인데요. 소형차지만 4바퀴 굴림에 윈터 타이어를 달아 여행 내내 든든한 발이 되주었습니다. 차를 받자마자 삿포로 옆에 있는 낭만도시 오타루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는 제설이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어 달리기에 불편은 없었고요. 오타루에 가까워오자 탁 트인 겨울 풍경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오타루에 도착하니 점심시간이었는데요. 오타루는 특히 스시로 유명합니다. 스시야도리라고 부르는 스시거리는 바로 만화 미스터 초밥왕의 배경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주된 무대가 된 마사지시라는 스시가게의 본점으로 갔습니다. 이곳은 한국어 메뉴판도 있어서 일본어를 몰라도 주문하기가 아주 수월했습니다. 이곳에서 추천하는 무려 4,320엔짜리 세트 메뉴를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홋카이도에서 잡아올린 싱싱한 성게와 새우, 참치 등을 먹기 좋게 썰어서 장인의 손맛으로 주물주물해 올리는 모습이 영락없는 만화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맛 또한 만화처럼 끝내줬죠. 오타루에서 서쪽으로 조금 떨어진 요이치로 향했습니다. 요이치로 들어선 순간 강한 눈보라가 몰아쳤는데요. 길 곳곳엔 제설한 눈이 사람 키 높이 넘게 쌓였고 길은 눈이 다시 한 겹 한 겹 코팅하기 시작했죠. 그래도 피트는 잘 달렸습니다. 도착한 곳은 니카 위스키의 요이치 증류소입니다. 니카 위스키의 창업자 다케스루 마사타카는 1918년 일본에서 독자적인 위스키를 만들겠다는 부푼 꿈을 안고 스코틀랜드로 건너가 위스키 제조법을 배웠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석탄 직화 방식의 몰트 위스키와 그레인 위스키의 제조법을 배웠는데요.
그리고 훗날 아내가 되는 제시 로베르타 코안을 만나서 일본으로 같이 오기도 했죠. 그는 일본으로 돌아온 뒤 지금 산토리의 전신인 고토부키야에 입사해 일본 최초의 위스키 증류소를 짓는 등 일본 위스키 산업의 문을 열었습니다. 1934년 이곳 요이치에 대일본 과즙 주식 회사를 설립했고요. 1940년에 첫 번째 니카 위스키를 내놓았죠. 지금의 대표 제품인 싱글몰트 요이치는 맛이 중후하고 강하기로 유명합니다. 전통적인 석탄 직화 방식 덕에 스모키한 맛이 풍부하고 술통 안에서 숙성되는 동안 해풍의 영향을 받아 희미하게 바닷내음도 난다고 하는데요. 2001년엔 영국의 위스키 매거진이 해마다 여는 위스키 테이스팅에서 싱글 카스크 요이치 10년이 일본 최초로 최고 득점을 얻어서 세간의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위도 43.2도에 위치한 요이치는 스코틀랜드 하일랜드와 기후가 비슷한데요. 위스키 제조에 적당한 습도와 그리고 깨끗한 물, 맑은 공기 등 모든 것이 완벽하죠. 기념품 가게에선 다양한 종류의 니카 위스키를 직접 구매할 수 있었는데요. 저도 이곳에서 싱글몰트 한 병을 사와서 숙소로 와서 마셔봤는데요. 그동안 마셔봤던 스코틀랜드 위스키와는 분명히 다른 풍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음도 할 수 있는데요. 한 사람당 총 3종류의 위스키를 맛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때 살짝 맛만 봤습니다. 마음 같아선 오래 앉아서 3잔을 모두 비우고 싶었지만 운전을 해야 해서 꾹 참았죠. 밖엔 다시 눈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니카 위스키의 깊고 진득한 풍미는 이러한 혹독한 환경 속에서 추위를 견디며 만들어진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꼭 위스키를 맛보러 온다기보다 동화 속 세상처럼 꾸며진 이곳을 걷는 것만으로도 꽤 낭만적입니다. 이렇게까지 많은 눈은 태어나서 본 적이 없었죠. 어느덧 학교 시간이 됐는지 밖의 길가에선 아이들이 눈장난을 치며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날이 어둑해질 때쯤 다시 오타루로 돌아왔습니다. 이 지역 명소 중 하나인 오르골당에 들렀습니다. 영화 러브레터의 배경이 되기도 한 서정적인 분위기의 오타루와 왠지 잘 어울리는 곳인데요. 이곳은 일본 최대 규모의 오르골 전문점으로 1912년 메이지 시대에 지어진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뭔가 옥구슬 굴러가는 듯한 청아한 오르골 소리로 가득 채워져 있을 것만 같았는데 막상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면 주말의 대형마트처럼 사람들로 꽉꽉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온갖 종류의 오르골들과 만날 수 있죠. 고전적인 목각 오르골은 물론이고요. 고양이 모습을 한 마네킹 에코, 그리고 홋카이도를 상징하는 스시와 곰의 모양을 본뜬 것까지 아주 다양한 오르골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2층엔 유럽에서 들여온 고급 오르골을 두었는데요. 가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쌉니다. 과거 유럽에선 교회 시계탑의 종이 울리며 시간을 알려주었는데요. 이를 탁상에서도 들을 수 있도록 고안한 것이 바로 지금의 오르골이라고 합니다. 밖엔 여전히 눈이 많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누군가 흰색 레커를 뿌리며 색을 칠하는 것처럼 마구 쏟아졌죠. 저녁 식사를 먹기 위해 데누키 코지를 찾았습니다. 이곳은 1930년대 거리를 재현한 푸드 테마거리인데요. 옛 느낌이 충만한 소박한 건물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마치 영화 세트장처럼 앙증맞은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런데 식당 안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건너편에 있는 라멘집으로 갔죠. 속살이 꽉 차 육즙이 가득한 교자와 뜨끈하고 구수한 미소 라면이 빈속을 달래며 여독을 풀어주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니 사람들이 파란 불빛을 받으며 기념사진을 찍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이곳이 바로 오타루의 상징과도 같은 운하인데요. 100년 전 오타루는 홋카이도의 대표 무역항이었습니다. 이 운하는 당시 선박들이 화물을 실어 내리기 위해 만들어졌다는데요. 그러다 1986년 주변의 산책로를 개발하면서 오타루를 대표하는 관광지가 됐습니다. 분위기가 꽤 로맨틱해서 연인들의 필수 관광 코스로 손꼽힙니다. 그렇게 홋카이도에서의 둘째 날은 오타루의 낭만과 함께 저물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다시 서둘러 길을 나섰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불리는 마을 비에이로 향했죠. 이곳은 홋카이도 섬 가운데 구릉지대에 있는 마을로 라벤더와 튤립, 나무 등이 엽서에나 나올 법한 풍경을 만드는 환상적인 곳입니다. 단 겨울을 제외하고 말이죠. 비에이 시내로 들어가자 전날과 마찬가지로 엄청난 폭설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인 투어에 앞서서 이곳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식당인 준페이에 들러 점심을 먹었습니다. 이곳의 주 메뉴는 새우튀김 덮밥인 애비동인데요. 무려 새우를 3개나 줍니다. 토실토실하게 살이 오른 3개의 새우튀김은 입안에서 바사삭 녹아 없어지고요. 그리고 밀도 높은 커틀릿 또한 고소한 맛이 씹을수록 깊어집니다. 배를 든든히 채운 후 마일드 세븐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저 멀리 일렬로 줄지어 선 나무들이 보였습니다. 한 걸음씩 발을 뗄 때마다 실제로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곳이 마일드 세븐 언덕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이곳에서 일본 담배 마일드 세븐 광고를 찍으면서 유명해졌기 때문인데요. 이번엔 눈구름이 가득 깔려 하늘이 뿌였지만 맑은 날엔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일렬로 늘어선 나무들이 정말이지 그림에서나 볼 법한 비경을 만든다고 합니다. 특히 늦은 오후에 언덕 가득히 들어서는 일몰빛이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근사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더욱 거세게 몰아치는 눈발이 조금 야속하게 느껴졌습니다. 눈은 그칠 줄 모르고 몰아쳤지만 관광객의 발길은 끊이지 않았죠. 주로 한국과 중국 관광객의 말소리가 들렸는데요. 이들은 궂은 날씨에도 마일드 세븐 언덕의 풍경에 감탄하며 사진을 남기기에 바빴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BA에는 이처럼 광고가 모티베이션이 된 지명 이름이 많은데요. 그만큼 구름과 자연의 비경이 영화나 광고에 나올 정도로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보면 마치 패치를 이어붙인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이 일대를 패치워크 로드라고 합니다. 길의 경계가 보이지 않을 만큼 눈으로 덮인 길을 달려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눈이 많이 쌓인 길을 달려보긴 처음이었는데요. 코너를 틀 땐 차가 살짝 옆으로 미끄러지긴 했지만 4바퀴 굴림과 윈터 타이어의 조합은 차체를 안정적으로 붙들어줘 스노모빌처럼 눈길을 질주하도록 만들어줬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름드리 떡갈나무 한 그루가 한 폭의 그림처럼 나타났습니다. 이 나무는 세븐스타 나무라고 하는데요. 이 나무 역시 일본 담배 세븐스타의 광고에 출연한 이후 이렇게 특별한 이름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븐스타 나무 주위론 눈에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서론이 드넓게 펼쳐져 있는데요. 땅도 하늘도 모두 새하였습니다. 마치 드래곤볼에 나오는 시간과 정신의 방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더군요. 이 나무 건너편에 있는 가로수길을 잠시 걸으며 주변 풍경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세븐스타 나무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곳은 어느새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어르신들이 출사를 나와 나무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이곳 패치워크 로드를 다니면서 사실 혼다 피트의 저력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길을 차가 다닐 수 있을까 싶었는데 그건 기후에 불과했죠. 물론 그건 윈터 타이어의 공도 있지만 이런 극한의 길에서도 거리낌 없이 잘 달릴 수 있도록 잘 설계된 차의 탄탄한 기본기에 감탄했습니다. 날이 저물기 전에 나무 하나를 더 보고 가기로 했습니다. 바로 켄과 메리의 나무라는 포플러 나무인데요. 이 나무는 1972년 제4세대 닛산 스카이라인의 광고 시리즈에 아주 잠깐 등장하고 나서 평생 이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당시 출시된 스카이라인은 이 광고 덕에 켄 메리라는 애칭이 붙기도 했는데요. 미국 시장을 노린 듯 모델도 모두 서양인이 출연했고 차 디자인도 당신의 미국 차처럼 쭉쭉 뻗은 라인이 인상적이었죠. 이 나무를 보면서 무엇이든 스토리텔링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광고만 아니었다면 그냥 어느 작은 마을에 우뚝 높게 솟은 포플러 나무에 불과했을 텐데 50년 가까이 전에 나온 광고 하나 덕에 특별한 나무가 돼서 세계 각지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 나무를 보러 오니 말이죠. 땅거미가 그윽하게 깔릴 때쯤 여정을 접고 흰수염 폭포 인근에 있는 숙소를 향했습니다. 그곳 근처의 식당에서 규동 한 그릇을 순식간에 흡입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죠. 그 다음날 눈앞에 펼쳐질 절경을 생각지도 못한 채 말이죠. 1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BA에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문 밖엔 알프스를 생각나게 하는 산들이 눈옷을 입고 아침 햇살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산책을 나서면서 차에 잠시 들렀습니다. 밤사이 간간히 내린 눈이 얇은 이불처럼
차를 덮고 있었습니다. 렌터카 회사에서 차를 처음 받았을 때 이 빗자루 같은 걸 하나 줬었는데 이걸 왜 줬는지 이제서야 알았죠. 눈을 치운 후에 흰수염 폭포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활화산 토카치다케에서 시작된 물이 하얀 수염처럼 흘러내린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하천으로 떨어진 물은 놀랍게도 곧바로 에메랄드 빛을 띱니다. 안내판에는 온천수에 알루미늄 성분이 섞여서 그렇다는데 물어보니까 이것도 추측에 불과할 뿐 아직 정확한 원인은 모른다고 합니다. 이 냇물은 옆에 역시 푸른 빛을 내는 연못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전날과는 완전히 상반된 날씨에 조금은 의아해하기도 했습니다. 순간 전날 둘러봤던 곳의 풍경을 한번 상상해봤습니다. 그곳도 이곳 날씨와 다름이 없을 테니까 말이죠.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전날의 루트를 바로 역주행해보기로 했죠. 도로 주위의 풍경은 전날 해가 저물어 안 보였던 진 풍경을 선사하며 잘 생각했다고 독려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날과는 전혀 다른 세븐스타 나무와 마주했습니다. 보이시나요? 정말이지 안 왔으면 눈을 치고 후회했을 뻔했습니다. 이날 날씨는 럭키세븐처럼 운이 아주 좋았습니다. 맑은 하늘은 새하얀 BA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며 홋카이도의 겨울력을 과시했죠. 왜 영화나 광고 감독들이 이곳을 주 무대로 작품을 만들고 싶어 하는지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전날 처음 갔었던 마일드 세븐 언덕도 궁금했습니다. 마치 스노모빌을 타는 듯 눈 덮인 길을 쌩쌩 달렸죠. 마일드 세븐 언덕의 풍경 역시 광활하고 새하얀 여백과 함께 숨막힐 듯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날엔 저 멀리 보이는 일렬로 늘어선 날씬한 나무들 너머로 무엇이 있을까 궁금했는데 맑은 날씨 덕에 드론을 띄워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죠. 마일드 세븐 언덕의 상징과도 같은 이 잎갈나무들은 겨울을 제외한 시기에 이곳 평원의 방풍림 역할을 하는데요. 겨울 동안엔 하얀 눈밭 위에 그림자를 그리며 보초를 서고 있습니다. 반짝이는 눈 위로 이름 모를 어느 작은 짐승의 발자국도 보였는데요. 이 발자국의 끝이 무척 궁금하더군요. 그렇게 예정에 없었던 맑은 BA의 설경과 신나게 놀았습니다. BA를 떠나기 전에 시내에 들러 카레우동으로 배를 채웠습니다. BA의 청록빛을 닮은 사이다는 맛과 색이 훌륭해 한국으로 수입해서 팔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봤죠. 점심을 먹고 BA의 고요한 정취를 감상했습니다. 이 작은 마을은 눈이 점령했다기보다 사람들이 눈을 잘 맞이해 함께 버무려지며 살아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번 여정의 마지막 루트인 시레토코로 서둘러 길을 떠났습니다. 홋카이도의 북동쪽 끝에 자리한 시레토코는 아이누어로 세상의 끝이란 뜻입니다. 2월 초 홋카이도에선 오후 4시만 돼도 해가 뉘엿뉘엿 기웁니다. 그래서 밤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옵니다. 시레토코로 가는 여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우선 BA에서 시레토코까지 고속도로가 없어 속도를 빨리 낼 수가 없었고요. 밤이 되자 오호츠크의 영향으로 안개까지 짙게 깔렸습니다. 암실 같은 도로를 헤드라이트와 내비게이션만 의지해서 엉금엉금 달릴 수밖에 없었죠. 제 드라이브 역사에서 가장 험난했던 여정이었습니다.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았던 길의 끝에 고대했던 숙소가 저 멀리 보였습니다. 어찌나 반갑던지 저 때의 환희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숙소는 시레토코 반도의 작은 호텔이었는데요. 방도 넓고 무엇보다 수준 높은 일본식 정찬을 비싸지 않은 가격에 먹을 수 있어 황홀했습니다. 다음날 새벽에 눈을 떠 회색빛 시레토코를 보았습니다. 저녁 못지않게 훌륭한 일본식 아침 식사로 마지막 여정의 하루를 시작했죠. 체크아웃 전 호텔 안에 있는 온천에 갔습니다. 마침 아무도 없어 마치 전세를 낸 듯 호사를 부렸죠. 따뜻한 탕 안에 몸을 담그고 창밖으로 한참 동안 마을을 바라봤습니다. 인적이라고는 보이지 않았고 오직 겨울만 있었습니다. 렌터카에 짐을 실었습니다. 호텔을 나서기 전
며칠 동안 나무랄 것 없이 발휘되어준 렌터카 혼다 피트를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멋부리지 않은 담백한 디자인에 가솔린 4바퀴 굴림 차인데도 불구하고 리터당 16과 17km를 넘나드는 훌륭한 연비. 이 정도면 덩치는 작지만 그랜드 투어로로 타기에도 손색이 전혀 없습니다. 항구가 들어선 우토로 마을을 잠시 둘러봤습니다. 얼음이 동동 떠있는 바다는 짙은 푸른 빛을 내며 냉기를 뿜어냅니다. 파도라곤 볼 수 없어 이곳이 바다인지 호수인지 분간이 안 갑니다. 저 멀리 수평선 인근엔 북극에서 떠내려온 새하얀 유빙이 보입니다. 사실 이곳은 유빙 위를 한번 걷기 위해서 왔는데 온난화 때문인지 유빙이 이곳까지 오는데 평소보다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아쉬움을 뒤로한 채 오호츠크해를 옆에 끼고 드라이브를 하는 것만으로 마음을 달래보았습니다. 아득히 보이는 오호츠크해 수평선 너머엔 뭔가 다른 차원의 세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살얼음이 동동 떠있는 바다와 작별 인사를 하고 다시 삿포로로 향했습니다. 돌아가는 길의 느낌은 또 달랐습니다. 눈이라면 이번 여행에서 지겹게 봤지만 다시 이 풍경과 공기가 그립습니다. 홋카이도의 눈은 잘 펴진 이불처럼 세상의 끝을 조용히 덮고 있었습니다. 탱글탱글한 연어알과 게살이 듬뿍 얹어진 덮밥을 먹으며 홋카이도를 다시 곱씹었습니다. 고생한 렌터카에게도 밥을 먹였습니다. 워셔액도 먹였죠. 눈이 오는 겨울엔 이거 없으면 정말로 낭패입니다. 해는 다시 힘을 쭉 빼고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이 여행의 대단원 장식으로 아주 완벽했죠. 삿포로엔 밤이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북적거리는 도시로 오니 낯설기까지 하더군요. 거리를 거닐다 중심거리에서 많이 벗어난 조용한 꼬치구이 집을 찾았습니다. 운 좋게도 직원 한 분이 한국말을 조금 할 줄 알아 주문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다양한 메뉴와 함께 사케를 곁들였습니다. 그렇게 홋카이도를 천천히 음미하며 이번 여행을 돌아봤습니다. 겨울왕국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